6월 23일 금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가 전국에 2,2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네, 경찰도 관련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내용 포함해서 오늘 준비된 소식들 먼저 간추려드립니다. 네, 모레 일요일부터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전국에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미리미리 시설물 점검하셔야겠습니다. 네, 자세한 날씨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이번 주말 장마 소식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주말부터 제주와 남부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지방까지 장마가 시작되면서 전국이 장마권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동시에 장마권에 드는 건 2년 만인데요. 평년보다 늦은 장마지만 국지성 호우를 동반해 많은 양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 늦게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 최고 20mm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장마를 앞두고 무더위까지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도 20도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나 오른 31도까지 올라서 매우 덥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도 11도로 크겠습니다. 소나기가 올 때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에 중서부 지역과 일부 남부 지방의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전라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현재 서울 21도, 대전, 부산 22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다만 낮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돌아 한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대전 32도, 광주는 33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큰 일교차와 더위는 장맛비가 쏟아지기 전까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주말을 앞둔 금요일 도로 위로 여유가 가득합니다. 교통량이 적어서요. 정체 걱정 내려두셔도 되겠습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는 이 시각 행주대교나 가양대교 주변에서 잠시 속도를 줄이는 정도고요. 동부간선도로 타고 도봉터널부터 성수 분기점까지는 55분가량 걸리고 있습니다. 분당과 판교를 잇는 분당수서로는 역시나 수서 나들목 통과가 힘겹습니다. 청담대교 방향으로 짧게 주춤하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초구 양재동 일대 차가 가장 많습니다. 양재부터 반포까지의 정체 감안하셔야겠습니다. 120번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대체로 무난한 일을 보이는데 서울 쪽으로 국회대로 진입 앞둔 신월 부근 정체 꾸준하고요. 이 시각 인천의 부평구 부근 정체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100번 고속도로 경기서 쪽은 서운 분기점에서 양방향 막혀 있습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수원 영아 시신 사건에 이어 어젠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 쓰레기 수집통에서 또 영아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8년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0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정부가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에서 영아 2명을 살해한 30대 엄마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이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한 아파트 단지 쓰레기 수거 작업 현장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나와 전화를 겁니다. 동료들은 일제히 일손을 멈췄고 잠시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어제 새벽 3시 20분쯤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청소업체 직원이 남자 영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몸무게 800g, 6개월가량 자란 뒤 출산한 미숙아로 추정됩니다. 사람이라고는 생각 못하신 것 같아요. 닭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발견 당시 숨진아기는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맨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생신고도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와 오산시에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를 인터넷 등을 통해 모르는 사람에게 넘긴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지금까지 2,23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아들을 모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고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아들의 소재와 안전 파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원 영아 시신 유기 사건은 경찰 조사 결과 두 아이 엄마 고모 씨의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 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다며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이 아빠가 가담했거나 알면서도 묵인했을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있습니다. 2박 3일 병원에서 있다가 퇴원을 하시는 게 이제 통상적인데 제가 알기로는 하루 만에 퇴원을 했다더라고요. 엄마 고 씨에 대해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111년 전 침몰한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보기 위해 관광에 나섰다 실종된 잠수정 타이탄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뤄졌죠. 미 해안 경비대가 잠수정 구조물의 잔해를 발견했는데요. 탑승했던 5명 모두 끝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This morning, an ROV or remote operated vehicle from the vessel Horizon Arctic discovered the tail cone of the Titan submersible approximately 1,600 feet from the bow of the Titanic on the seafloor. 현지 시간 22일 미 해안경비대는 타이타닉호 침몰 지점 인근에서 잠수정 잔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안경비대는 수중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he debris is consistent with a catastrophic implosion of the vessel. Continue to search the area down there, but I don't have an answer for prospects at this time. 그러면서 잠수정 타이탄에 탑승했던 5명 모두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잠수정 선체 주요 부분이 잔해로 발견된 걸 보면 생존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잠수정에는 오션게이트 CEO와 영국 국적의 억만장자 해미시 하딩, 프랑스 국적의 해양 전문가 폴 앙리 나졸레, 그리고 파키스탄 재벌과 그의 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오션게이트는 탑승자들을 진정한 탐험가들이었다며 애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실종 해역서 감지된 두드리는 듯한 소리를 토대로 수색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미 해안경비대는 이 소리가 잠수정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계속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로 표현한 것에 대해 중국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외교적 예절을 어겼고 중국의 정치적 존엄을 침해했다는 항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즉각 진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모든 결과를 감수해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으로 미중 관계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시 주석과 만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아침 8시 40분쯤 인천 계양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하러 차를 몰고 온 40대 남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주차구역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고 차에서 내린 뒤 비틀거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이 남성은 잃어버린 휴대전화와 지갑을 찾으려고 경찰서를 찾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프랑스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이제 본격적인 베트남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는데요. 오늘은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안보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군 1호기에서 내립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프랑스 일정을 마치고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도착 직후 동포들과 만나 양국 교류가 크게 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유평화 번영의 인도 태평양을 가꾸어 나가는 데 있어 베트남은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 협력국입니다. 베트남에선 경제 협력 강화가 목표입니다.
이번 방문엔 현 정부 최대 규모인 200여 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저녁 동행한 경제인들과 만찬을 하며 세일즈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어느 국가보다 베트남과 끈끈한 연결고리를 가진 한국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제조업 위주였던 경제 협력을 IT와 금융 등 첨단 산업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이틀 차인 오늘 윤 대통령은 보 반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어 공산당 서기장과 총리, 국회의장 등 베트남 최고 지도부와도 개별 면담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인태 전략에 대한 공조 방안을 비롯해 해양 안보와 방산 분야 협력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 순방이 양국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저녁 국빈 만찬을 한 뒤 내일 서울로 돌아갑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최근 빚어진 천일염 품귀 현상과 관련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늘 천일염 주 생산지인 전남 신안군 염전을 찾습니다. 조 장관은 북신안 농협과 염전 창고 등을 찾아 생산, 재고량과 출하 가격, 배송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생산량이 이달 중순부터 평년 수준을 회복했고 다음 달부터는 공급량이 평소의 시중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걸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상이 정해준 내 역할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맥없이 쓰러져갈 하찮은 내가 아니지 가슴을 힘까져 쓴다 빛바랜 낡은 하명이 잠자던 나를 깨운다 난 현금 가면 네,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댓글 올려주고 계신데요. 쭌쭈닝 님이 오늘 생일이시라고.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생방송 사음동 클래스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국내 뉴스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원샷 받는 금요일 이도성입니다. 허전한 금요일입니다. 허전해요? 이용주 캐스터가 꽉 채워보겠습니다. 저 오늘. 네, 오늘 꽉 채우는 소식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가볼까요? 네. 이거 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신종 사기 주의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JTBC 취재진이 추적해 보도한 신종 사기 사건인데요. 네. 이 명품 시계를 비싸게 팔아준다면서 가져가 놓고 담보로 더 비싼 시계를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안심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더 비싼 시계를 갖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게 가짜였어요. 가짜 시계였는데 이 전문가도 쉽사리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네, 이 시계 수억 원에 달하는 스위스 명품 시계입니다. 이 주모 씨가 지난달 명품 시계 매장 주인 진모 씨에게 받은 건데요. 이 주 씨가 가진 명품 시계를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가져갔는데 이 주 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이 시계를 건넸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시세가 1억 2천이면 1억 4천에 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팔게 되면 팔 거야? 이러면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2차 대면 시계를 이제 바로 앞에서 처음 보긴 했었거든요. 보증서가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명판이나 이런 것도 다 찍혀 있으니까 그걸 믿고 줬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시계를 잘 모르지만 저게 상당히 유명하다고 해요. 뭐 수억 원에 달하는 그런 시계라고 하는데 보증서까지 있으니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계 이른바 짝퉁이었습니다. 보증서 역시 가짜였고요. 또 다른 피해자에겐 돈을 빌리면서 가짜 시계를 담보로 맡겼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었던 거죠. 이 진 씨, 이 명품 시계 시장에 공동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모으기도 했다는데요. 지금까지 1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피해억 원, 5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쪽 같으면 이렇게 진품, 가품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속은 겁니까? 이게 정말 정교한 그런 가짜 시계였다고 합니다. 시계 명장조차 육안으로만 딱 봤을 때는 쉽사리 구분하기 힘들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들도 감정을 맡긴 뒤에야 피해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시계를 많이 취급해본 전문가한테만 가능한 감정 시계이기 때문에 국내에 이 시계가 많지를 않고 국내에 이 시계를 만져본 사람도 별로 없어요.
네, 비싸니까 뭐 진품, 가품을 구분하는 게 뭐 자주 보면 알 텐데 그러기 쉽지 않았겠죠. 저희 취재진도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무게가 좀 달랐습니다. 이 두 시계 뭐 색깔은 다르지만 모양은 진짜 똑같았고 무게가 좀 달랐는데 이 현미경으로 시계 부품을 확대해야만 완성도 차이가 느껴집니다. 저는 봐서 잘 모르겠는데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전반적으로 다 거칠거든요, 피니시. 정품들은 이런 마감들이 엄청 깔끔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공정이 몇 번 더 들어가는 거니까. 네, 진 씨는 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이지만 영장 심사에 2번 연속 나타나지 않고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이 명품 시계를 사거나 담보로 받을 땐 전문가의 감정을 먼저 받아야만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카페나 중고거래 사이트 봐도 명품 시계를 파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좀 가짜인지를 아까 그런 명장 이런 네. 분들한테 확인해서 전문가들한테 좀 부탁을 전문가한테 해야겠네요.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요. 신종 사기네요 정말로. 이 유형도 좀 기억하십시오. 다음 도시락도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 도시락도 꺼내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빠밤. 급한 거 아니야? 이것도 황당한 소식입니다.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영상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블랙박스 영상이죠. 고속도로 터널 1차로에서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사설구급차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렸다고 해요. 그래서 속도를 높여서 차선을 옆으로 딱 비켜줬어요. 그랬더니 왼쪽에서 고속도로 위인데 저렇게 구급차가 지나갔습니다. 네. 깜빡깜빡 경광등도 켜고 비상등도 켰습니다. 네. 운전하다 보면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바로바로 비켜주는데 문제는 요 다음 요 장면입니다. 구급차가 휴게소에 있어요. 아까 그거네요? 아까 그 차가 딱 있었어요. 근데 뭐 구급차가 휴게소 갈 수는 있죠. 이게 뭐가 문제야 싶었는데 이 조금 전 그 응급 환자가 있는 것처럼 사이렌을 울린 그 구급차가 이 사연을 올린 사람에 따르면 이 구급차가 간식을 사는 모습을 이 블랙박스 영상 운전자가 딱 봤다라고 합니다. 뭔가 운전할 때 뒤쪽에서 바짝 쫓아오니까 이거 당연히 비켜줘야겠거냐고 차선을 저렇게 비켜줬는데 간식을 사들고 나오는 모습을 휴게소에 딱 봤다고 하니까 이게 뭐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네. 이렇게 본인이 직접 봤다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니 보통 사이렌 켜고 저렇게 뒤에서 오면 당연히 급한 일이겠고 네. 지금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그러니까요. 사명감에 비켜주게 되잖아요. 네. 근데 휴게소에서 간식을 사오는 모습 네. 보면 간식이 그렇게 급했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사실 네. 사실 고속화도로 같은데 저도 운전을 하지만 비켜준단 말이에요. 저 네. 경광등을 켜고 들어오면은 네. 위급 상황에서 도움을 주려는 마음을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나 싶습니다. 이 현행 도로교통법상 구급차라고 할지라도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을 때는 저런 경광등 켜면 안 돼요. 사이렌도 울리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최대 범칙금 20만 원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렌을 아무리 구급차여도 아무 때나 킬 수 있는 건 아닌 거군요. 네. 긴급 상황에서만. 불법인 거군요, 그러면. 네, 하면 안 되죠. 환자가 없는데도 키면. 알겠습니다. 이게 양치기 소년처럼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진짜로 태웠을 맞아요. 때도 저런 게 계속 퍼지면 이제 안 태웠을 수도 있어. 맞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휴게소 가서 간식 사는 것 때문에 사이렌 켜고 갔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도 뭐 속는 셈 치고 다 비켜줘야죠, 그러니까 일단은. 신뢰를 저버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뭐 맞는 말입니다. 속는 셈 치고 일단 네, 비켜줘야 될 일단 것 같은 게 또 비켜줘야죠. 다른 운전자의 태도인데 아무튼 이것도 좀 어떻게 될지 경찰 뭐 조사도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때 작성자가 이거 사과문 제대로 올리지 않으면 나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식이 들으면 제가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도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도시락도 꺼내서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불심의 화들짝인데요. 그 불교 할 때 그 불심이 맞습니다. 예, 중국 초청으로 티베트를 방문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티베트 인권 관련 발언에 대해 어제 사과를 했는데요. 앞서 대한불교 조계종이 의원들 발언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한 지 하루 만입니다. 어떤 발언이 논란이 됐던 건가요? 이 발언 저도 이 소식을 준비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되짚었는데 네. 이 도종환, 민병덕 의원 등 민주당 방중단은 지난 15일부터 3박 4일 동안 베이징과 티베트 등을 다녀왔습니다. 이 의원들 귀국 직후 인터뷰에서 인권 탄압이 심각한 티베트엔 왜 갔느냐는 이 지적에 대해서 이 티베트 인권 탄압이 70년 전에 있었던 일 등이라고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조계종이 옛날 일로 치부하는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 지금도 탄압에 신음하고 있는 티베트인들에게 사과하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던 박람회가 중국의 인권 탄압 논란을 희석하려는 의도가 있는 행사였다. 이런 목소리도 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중국의 관제 박람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비판과 논란들이 나왔던 겁니다. 네. 이 조계종 입장문 역시 과거 일로 치부할 수 없다라는 취지였던 건데요. 민주당 방중단은 티베트 문제에 가슴 아파하는 불자들께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다만 국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도 적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불자들에게 사과한 거지 뭐 티베트 쪽에 뭐 사과한 건 아닙니다. 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을 5개월 앞두고도 정청래 의원이 사찰내 문화재 관람료와 관련해 봉이 김선달 뭐 강물을 팔아서 돈을 벌었던 그 김선달의 비유에다가 논란이 일었는데요. 당시에는 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과했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불심의 화들짝까지 들었고요. 월드클래스 오늘은 김하은 앵커가 직접 준비했죠. 네, 오늘은 제가 직접 들고 온 지구촌 소식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들 그동안 어떻게 참았나 싶습니다. 뭘요? 코로나 규제가 다 풀리면서 축제들이 요즘 줄을 잇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축제 중에 아주 황당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자, 따라따따따로 유명한 한 패스트푸드점인데요. 지금 직원들이 비명을 지르고 사방에서 뭐 집기, 식재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뭐 난리가 났는데 저게 왜 저러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에요? 그 준틴스데이라고 미국의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연휴를 맞아서 축제를 열었는데요. 예. 근데 이게 축제 중에 무슨 난리인지 수십 명의 사람들이 때로 나타나서 패스트푸드점을 습격한 겁니다. 직원들이 말려보려고 했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용감하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집기들을 부수고 현금 출납기까지 훔쳐서 달아나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수십 명이 한꺼번에 난입해서 사고를 치는 이른바 플래시몹 난동의 전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수사에 나섰지만 이날 매장을 쑥대밭으로 만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겨우 용의자 한 명만 아이고. 체포했다고 합니다. 네, 한 남성이 그물을 던져서 지금 바다사자를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근데 이 바다사자 좀 비실비실한 게 상태가 좀 좋아 보이진 않죠. 그러네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해안에서 해양동물이 1000마리 넘게 죽거나 병든 채 발견이 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해양생물감시기구에서 나온 건데요. 매일매일 관련 신고가 200건가량씩 접수되는 상황이라서 아주 비상이라고 해요. 그렇네요. 전문가들은 독성 규조류인 사슬 등침 돌말 때문에 이 동물들이 떼죽음을 당한 걸로 보고 있는데요. 사슬 등침 돌말은 도모산이라는 신경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동물들이 이걸 먹으면 발작이나 병에 걸리고 심하면 죽기까지 한다고 해요. 기후변화로 해수 온도가 전례 없이 높아지면서 이런 독성 규조류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네요. 결국엔 또 기후변화 때문이었군요. 네. 해수온도 상승이 또 이곳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다른 해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 봐 무섭습니다. 네. 더 늦기 전에 적극적인 대응책 꼭 찾아야겠습니다. 자, 이번엔 튀르키예로 가보겠습니다. 이 사진, 튀르키예의 한 사진 작가가 50분 동안 100번 넘게 번개가 치는 모습을 한 장의 사진에 담아낸 건데 아주 멋있네요. 화제예요. 예. 천체 사진 작가 우구르 이키즐러는 지난 16일 튀르키예 해안마을 무단야에서 직접 촬영한 이 번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검은 밤하늘을 여러 갈래 빗줄기가 한가득 채운 모습인데 이게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100번이 넘게 친 번개가 카메라에 담긴 거예요. 저속 촬영으로 찍은 거라고 합니다. 거대한 뇌우가 30초마다 전류가 3만 암페어가 넘는 강력한 번개를 쏟아낸 셈인데 보통 한 2, 3만 암페어면 가정에서 3개월 넘게 쓸 수 있는 전력이라고 하거든요. 이 번개 한 줄기 한 줄기가 좀 신비하다 못해 무서운 느낌까지 듭니다. 한 번에 뇌우가 수많은 번개를 쏟아내는 건 드문 일이 아니라고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매년 14억 번 번개가 내리친다고 합니다. 맞네. 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돌아오는 코너죠. 따끈따끈한 기업 소식과 소비자 트렌드 전해드리는 비즈니스 클래스 시간입니다. 경제산업부 정원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첫 소식 뭔가요? 네, 코로나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기업들이 체험 마케팅에 다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특히 재미와 추억을 주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오키친 스튜디오라는 곳입니다. 식품회사 오뚜기에 식재료나 소스 같은 제품들이 놓여 있고요.
사람들이 도착하자 요리 수업이 시작됩니다. 어제 제가 방문했던 곳에서는 2명씩 조를 짜더라고요. 양파도 다지고 참치 통조림에 기름기도 빼주고요. 파스타 면도 삶아 볶아주고 마지막으로 바질로 장식을 마칩니다. 맛있겠다. 지금 파스타도 보이고 까나페도 보이고요. 쿠킹 클래스인가요? 네, 오뚜기가 자사 제품들을 활용해서 선보이는 쿠킹 클래스인데요. 지금까지 1년간 100회 넘게 이어오며 800명 넘게 참가했다고 해요. 가족이나 친구끼리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장소 자체도 지금은 작고 한 함태호 창업주가 자신의 생가를 오뚜기 회사에 기부하면서 이를 확장해서 만든 곳이었는데 이 장소 자체도 스토리가 담겨 있고 또 고객들을 초청해 음식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회사의 제품을 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현장에 직접 오지 못하는 소비자를 위해선 랜선 쿠킹 클래스도 한 달에 한 번씩 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출시하자마자 인기를 끌고 있는 켈리 맥주도 한 예입니다. 켈리 라운지라는 팝업 스토어를 전국 주요 번화가에 만들어서 이곳에서 맥주도 마셔보고 게임도 즐기고 사진도 찍고 할 수 있었고요. 손석구 씨가 매번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지난 한 번 이렇게 영상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닭고기 회사 하림의 경우에도 그 스테디셀러인 용가리 시리즈. 어릴 때 많이 먹었죠. 이거 참 아이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서울 자연사 박물관에서 용가리 AR 전시회를 열어서 자녀가 있는 가족 고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뭐 이런 체험 행사들 아주 뜸했었는데 기업이나 소비자 모두 좀 위민할 수 있는 이벤트들인 것 같아요. 용가리 반갑네요. 네. 그리고 어릴 때 많이 먹었다 했는데 지금도 많이 먹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소식 뭔가요? 네. 고객의 경험을 제공하고 시간을 산다. 이런 차원의 마케팅 방식은 온라인에서도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죠. 두 번째 소식은 이와 관련된 겁니다. 온라인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플랫폼 중 하나가 바로 네이버 카페 같은 커뮤니티입니다. 제가 자동차 동호회 그 카페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보면 뭐 세차 할인권도 막 나오고요. 그다음에 액세서리 할인 뭐 이런 거 이벤트도 많이 하더라고요. 예, 보통 공동구매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이렇게 카페 같은 곳에는 공통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선 정말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최근 카카오도 나섰습니다. 테이블이라는 개방형 커뮤니티 서비스를 다음 앱을 통해서 내놓았는데요. 네. 기존 커뮤니티 카페가 가입하려면 막 회원 인증도 해야 되고 수락도 받아야 되고 또 뭐 등업을 해야지만 볼 수 있는 게시판도 있었고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네. 새로 나온 이 서비스는 이런 거 필요 없이 글도 읽고 댓글도 달 수 있게 한 게 특징입니다. 유니콘 기업들만 봐도 사실 얼마나 이 커뮤니티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무신사, 무진장, 신발 사진 많은 곳에 주는 말이죠. 맞아요. 온라인 카페로 시작해서 지금은 유니콘 기업이 된 곳이라 지금도 패션 관련 사진 등 커뮤니티 활동이 굉장히 많고요. 또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는 첫 페이지부터 물건을 팔고 있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집을 어떻게 꾸미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당근마켓의 경우에도 중고 직거래뿐만 아니라 묻고 답하기 혹은 뭐 동네 이야기 등 같은 지역이란 그 오프라인 공간을 접목해서 사람들의 발길을 끕니다. 네, 맞아요. 뭐 누가 물건 잃어버리면 사진 찍어 올려갖고 이거 누구 거냐, 제가 주웠다, 뭐 찾아가라 이런 이야기도 막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네, 굉장히 뭐 훈훈한 경우들도 많죠. 다만 이제 이 커뮤니티 주의할 것도 있습니다. 네. 누구나 쉽게 커뮤니티를 개설할 수 있는 데다가 또 정보가 그 안에 속한 사람들끼리만 폐쇄적으로 공유가 되다 보니 잘못된 길에 접어들 수도 있죠.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가 조작이라든가 다단계 이런 경우로 악용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까 도시락 이슈에서 그 짝퉁 명품 시계 맞아요. 그것도 온라인 카페 이런 거 좀 통해서 유통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겠네요. 네네. 자, 마지막 소식은 뭔가요? 네, 프랑스 파리 중심의 오페라 극장 외벽을 삼성 갤럭시 광고가 가득 채웠습니다. 와. 삼성 로고 옆엔 2030 부산 엑스포 로고가 박혔죠. 또 파리 샤를 드골 공항 근처에는 LG 광고가, 또 현대차의 전기차들은 부산을 새기고 파리의 명소를 달립니다. 자, 왜 지금 파리냐? 자, 2030 세계 박람회 엑스포 유치전 때문이죠. 한국 시간으로 그저께 프랑스 파리에서 제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있었고 어제는 공식 리셉션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 리셉션은 국제박람회 기구 회원국 대표단을 초청해 지지를 당부하는 행사입니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국내 8개 그룹 회장단도 참석해 총력전을 기울였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의 문화나 음식, 음악 등 K를 활용한 K브랜드 신조어들이 힘을 얻고 있는 만큼 이날도 전시나 공연 다채롭게 펼쳐졌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간 3파전인데요. 오는 11월 말에 회원국들의 투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납니다. 부산이 개최지로 선정되면 방문객만 수천만 명의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하니 이번에 파리에서 펼친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 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29분입니다. 1초 지나서 30분이 됐네요.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목돈 마련 지름길, 청년 지원 상품 총정리.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청년 도약 계좌. 지난주 출시돼서 6일 만에 60만 명이 신청했습니다. 최대 연 6%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 이렇게 관심이 많긴 한데 이 가입 기간이 좀 길고요. 조건도 까다로워서 고민만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 궁금한 부분 짚어보고요. 이 외에도 청년이라면 받을 수 있는 금융 지원 상품과 서비스까지 총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청년들이요, 또 청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요, 함께 살펴보시죠. 부자 되는 기념 쏙쏙 알려주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자, 오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출시된 이 청년 도약 계좌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그 상품이라고 하는데 뭐 복잡하다는 말도 있고요. 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저는 또 될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안타깝게도 앵커님은 가입을 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청년 도약 계좌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청년들이 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저축을 자유롭게 하게 되면 정부가 여기에 지원금을 조금 더 얹어줘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5년 만기를 채우게 되면은 5천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이 상품의 골자인 거고요. 네. 이자 혜택 외에도 지원금 그리고 비과세 혜택까지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가입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이, 두 번째는 소득입니다. 조금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직전 과세년도 그런 그 해의 소득을 보면은 7,500만 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중위소득도 따집니다. 가구 소득은 가구 원들의 소득까지 다 합산을 해서 중위소득 180% 이하일 때 이 조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원금, 비과세 혜택까지 챙겨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서도 우리가 앞서서 정부 기여금,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나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2,400만 원 이하로 소득을 얻고 계신 분들은 최대 24,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각 구간별로 다른데 만약에 본인의 총 급여액, 소득이 6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지원금은 받을 수 없고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득이 좀 높으면 혜택이 좀 줄어든다. 네, 맞습니다. 소득이 좀 적은 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보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네. 이제 청년 희망적금 가입하신 분들은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만기가 되고 나서 가입을 하셔야겠습니다. 그 부분도 챙겨봐야 되겠군요. 청년 희망 적금 가입자는 그거 끝나고 나서 가입할 수 있다. 맞습니다. 아까 연 6%라고 했으니까 이거 요새 시중은행에선 6%대 적금 찾기 힘들잖아요. 금리만 보면 매력적이긴 한데 이 가입 기간 5년은 조금 긴 것 같다 싶기도 하고요. 이 가입할 때 좀 고려해야 할 점 좀 짚어주시죠. 제가 봐도 상품 자체는 꽤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참고를 해봐야 될 것이 네. 첫 번째로 방금 말씀 주신 기간이 좀 걸리기는 합니다. 5년이나 되기 때문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조만간 결혼을 할 수도 있고요.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네.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입자가 사망을 한다거나 해외로 이주한다거나 특별한 사유가 생기지 않는 이상 일반 중도 해지 사유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금도 받을 수 없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좀 걸림돌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청년 희망적금 전 정부 때 시작을 했었는데 네. 이 상품만 보더라도 올 5월 기준으로 4명 중에 1명이 중도 해지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청년 희망적금이 만기가 2년이거든요. 아. 2년짜리 적금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탈을 했는데 이 청년 도약 계좌는 만기가 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길다 보니까 우리가 가입 자체를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 5년 만기인데 네. 앞의 3년은 고정금리를 적용받고요. 예. 그리고 뒤에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받게 돼요. 네. 당장은 우리가 6%라고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 만약에 금리가 크게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를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적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은행별로 우대금리를 받게 되잖아요. 네. 지금이야 최대 1%, 최대 1.7%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 급여통장도 옮겨야 되고 카드 전월 실적도 충족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이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이거를 다 받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축 여력이 어느 정도 된다. 그리고 당장은 결혼 등의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은 가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좀 묵힐 돈이 있는 분들은 이게 좀 혜택이 커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맞아요. 그리고 이 청년 도약 계좌 말고 또 다른 뭐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금융 상품 있습니까? 네, 맞아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내놓은 청년 지원금들의 종류가 꽤 많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 희망 2배 청년 통장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우리가 월마다 10만 원 혹은 15만 원씩을 2년 혹은 3년 동안 저축을 하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의 2배를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본인이 저축한 금액의 100%를 함께 저축을 해주는 거거든요. 좀 세네요. 네, 맞아요. 거기다가 이자 혜택까지 챙긴다면 2배 이상의 혜택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15만 원씩 3년간 저축을 한다라고 하면요. 본인이 저축하는 금액은 한 5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도 함께 540만 원 저축을 해줄 거고요. 여기에 또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1,080만 원 이상을 챙길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희망 2배가 되네요. 맞아요.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를 하면서 그리고 일을 하는 청년이 대상인 거고요. 그러니까 모집은 1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오늘 6시에 신청이 마감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6시까지 반드시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은 행운이네요. 주변에 맞습니다. 청년들께 좀 많이 알려주세요. 맞아요. 본인 소득은 월 255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따지기 때문에 함께 참고하시고 원하신다면 반드시 오늘 6시까지 신청을 하셔야겠습니다. 뭐 이 외에도 인천이나 대전 등등의 다양한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청년 지원금 정책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이 상품들은 또 다행히 오늘 말씀드린 청년 도약 계좌와 중복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눈여겨보셨다가 신청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한 청년 도약 계좌와 또 지자체에서 하는 이런 것들은 중복이 된다.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준 이 상품들이 좋긴 한데 아까 말한 대로 뭐 소득 요건도 있고요, 뭐 재산 요건, 또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뭐 좀 조건들이 있잖아요. 까다로워요. 그러면 사실 이런 조건 없이 청년이기만 하면 이 젊은 나이로만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없나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취업을 준비를 한다거나 혹은 면접 보고 오셨네요? 수고하셨어요. 라는 의미에서 주는 그런 지원금들은 좀 허들이 낮은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의 청년 면접 수당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면접을 보고 왔다. 그러면 1회당 5만 원. 그리고 최대 10회까지 최대 50만 원의 수당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의미로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취업할 때 이런 것들 외에 또 꼭 필요한 거.
어학 점수도 필요하죠. 그리고 면접을 보러 가려면 이렇게 깔끔한 면접 정장이 있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일일이 돈 주고 사기에는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의 지자체에서는 면접 의상을 무료로 대여를 해준다거나 네. 혹은 어학 시험을 보고 오면 이 관련된 영수증을 제출을 하면 이 어학 시험에 대한 지원비를 지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 구직 활동할 때 한 푼 한 푼이 또 너무너무 아쉬워요. 맞아요. 이런 정책을 활용하면은 정말 크게 비용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좋은 상품, 뭐 정책이 있는데 이 머니클래스 이 영상 유튜브로도 올라가니까 요거 이제 쭉 보시면 되긴 되는데 네. 요거 말고도 정리가 잘 된 곳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사실 저의 과거만 좀 돌아봐도 저도 청년 정책을 굉장히 잘 활용한 케이스였거든요. 이런 거 잘 활용하시는 것만큼 좋은 재테크가 없기 때문에 네. 온라인 청년센터라는 홈페이지를 좀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홈페이지를 활용을 하시면요. 이 정책들, 나에게 맞는 것들 맞춤 검색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상담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도 한번 쭉 검색을 해보시고요. 나에게 맞는 소득 구간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보시면 분명히 최소 하나쯤은 또 찾을 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다 비교하기 복잡하면 상담 눌러서 제가 이런 조건인데 혹시 맞는 게 있을까요? 물어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손희의 금은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드립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만나보시죠. 급격한 체중 변화, 이 질병을 의심하라. 이 식사량을 줄이거나 활동량을 늘리지 않았는데도 살이 빠졌다면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노력과 별개로 나타나는 체중 변화는 몸의 위험 신호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 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근데 큰 노력 없이 살을 빼는 게 개인적으로 저한테 축복일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떤 경우에선 정말 위험 신호일 수 있다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살이 찌면 나쁘게 보지만 살이 빠졌다고 하면 선생님 저 살 빠졌어요 이러면서 오시거든요.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살이 찌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 있는 신호예요. 왜냐하면 내 몸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체중이 찌고 빠지는 건 들어오는 에너지보다 뭔가를 더 사용을 했다거나 뭔가를 덜 사용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살이 빠졌다라고 하면 뭔가 내가 쓰고 있는 것보다 샛길이 있어서 어디론가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누수가 되고 있다. 네. 아. 이게 보통은 질병이 원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보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체중이 빠졌을 때 건강 이상을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생활 습관이 바뀌지도 않았고 식습관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6에서 한 12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본인 체중의 5% 이상이 빠졌다면 특히나 이때 내가 기본적으로 체중이 좀 작은 사람은요. 5kg 이상이 빠졌다라고 했을 때는 의미 있는 체중 변화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70kg 정도 되는 분이 갑자기 6개월이 지났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65kg 이하로 내려갔다라고 하면 특히 이때 피곤하다거나 다른 증상들이 동반이 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한 번쯤은 검진을 받아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급격한 체중 감소가 되는 원인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질병의 원인으로 찾았을 때는요. 가장 좀 흔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주로 20대에서 40대 여성분들이 이런 증상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의도하지 않은 살이 빠지면서 가슴도 좀 두근두근 뛰는 것 같고 내가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더위도 많이 타고 하는 변화가 생긴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아닐까를 한번 의심해 보시는 게 좋아요. 갑상선이라고 하는 기관이요. 우리 목 약간 하부 쪽에 나비처럼 굉장히 조그만하게 달려있는 기관이거든요. 사이즈는 굉장히 작지만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아주 중요한 내분비 기관입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내 몸에 있는 신진대사를 조절을 해서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건 말 그대로 기능이 너무 좋은 거죠. 기능이 올라가서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 몸의 신진대사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랑 똑같이 생활을 하는데도 신진대사가 올라가서 살은 빠지게 되고요. 너무 신진대사가 이제 항진이 되다 보니까
심장이 두근두근 뛰게 되고 너무 열이 많이 나니까 이전보다 더위도 더 많이 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증상들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왜 생기는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갑상선 염이 원인일 수도 있고 가장 흔한 원인은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해서 네.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아, 면역? 예. 그래서 내가 체중이 빠져서 병원을 갔는데 이런 증상이 있어서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했을 때 여기서 기능 항진증이 나온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항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브스 병인지를 먼저 감별을 하게 되는 거죠. 참 갑상선 주변에도 무슨 뭐 수술을 했다 이런 거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하니까 좋네요. 이 갑상선 문제 말고도 좀 이유 없이 체중이 떨어진다, 감소한다 또 원인이 다른 게 있을까요? 약간 중년의 분이 살이 막 빠지면서 목도 굉장히 마르고요. 네. 그리고 물도 많이 먹게 되고 화장실도 많이 가는 이런 다음이나 단요의 증상이 같이 동반이 된다고 하면 당뇨병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당뇨요? 오, 당뇨면 저는 사실 살이 더 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네요. 보통 2형 당뇨의 위험 인자 중에 비만이 있다 보니까 네. 당뇨병 환자분들은 살이 찌는 게 증상이겠거니 하시는데요. 실제로 혈당이 조절이 되지 않으면서 고혈당 상태가 오래 유지가 되면 살이 급격하게 빠지게 되고요. 아주 급격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당뇨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인슐린이 기능을 못해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질환인데요. 네. 인슐린의 기능이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을 세포로 넣어서 세포가 그걸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인슐린이 기능을 못해서 세포 속으로 넣어주질 못하니까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결국은 소변을 통해 배출이 되기 때문에 당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세포 속으로 일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체중은 오히려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극심하게 에너지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소변으로 계속 당이 빠져나가니까 계속해서 목이 마르고 물을 많이 먹고 소변이 많이 나오는 이런 증상들이 동반이 되는 거죠. 아, 진짜요? 지금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리고 당뇨 이거는 이제 젊은 층부터 중년층까지 주로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노년층에서 갑자기 체중 변화가 일어나면 그건 어떤 질병과 연관이 있을까요? 사실 노년층의 분들이 급작스러운 체중 감소가 있었다라고 오시면 가장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뭐 우울증이나 감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주의해서 봐야 되는 질환은 암이거든요. 암이요? 네, 아무래도 암이라는 건요, 일반적인 세포보다 세포 분열을 훨씬 더 빠르게 하면서 급격하게 그 부피나 크기를 늘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잘 뺏어갈 수 있고 내 몸에서 에너지를 뺏어가는 것 중에 가장 좀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많은 암이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서 암이 이제 부피를 많이 차지했을 때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체중 감소 때문에 병원을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검사를 하다가 어떤 특정 암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특히 체중 감소 중에서도 좀 급격한 체중 감소를 동반하는 대표적인 암은 췌장암이거든요. 췌장암이요? 네, 그래서 췌장암이 특히나 특별한 증상이 좀 없다 보니까 그냥 기운 없고 살 빠진다 하고 왔는데 검사를 했을 때 췌장암인 경우도 있고요. 네. 물론 이 증상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등에 통증이 있다거나 황달 같은 증상이 동반이 될 수도 있고요. 췌장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화기계 암이나 여러 가지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환자분이 고령이시고 좀 가까운 시일 내에 건강검진을 받은 게 없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암에 대한 검진들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 갑상선 이상, 또 당뇨, 그다음 암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뭐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좀 살이 쪘다 하는 경우는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좀 살펴보죠. 역시 포인트는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죠. 대부분 이제 살이 쪘다라고 오시는 분들은 좀 많이 드셔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병적인 경우들이 잘 없는데요. 네네. 병적인 경우들도 역시 호르몬에 관한 경우들이 가장 많습니다. 네. 제가 아까 20대에서 40대까지 여성들이 살이 갑자기 빠졌을 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의심한다 그랬잖아요. 네. 갑자기 살이 찔 때는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기능이 떨어졌다. 예, 주로 좀 젊은 여성분들한테 많이 생기는데요. 네.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신진대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반대 증상이 생깁니다. 많이 붓고요, 살이 찌기도 하고 역시 급격하게 피로감을 느끼고요. 또 에너지 대사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추위를 많이 타세요. 그리고 피부도 좀 푸석푸석해지고 머릿결도 좀 푸석푸석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아니 우리 상크리 분들이 유튜브 댓글로요? 네. 일단 빠지면 너무 좋아할 것 같다는 분도 계시긴 한데 이런 식으로 살이 빠지면 혈색부터 안 좋아진다고 몽베베님이. 그리고 굉장히 극심한 피로감들이 동반이 됩니다. 그렇군요.
또 급격하게 또 체중 증가하는 원인, 아까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거 말고 또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제가 좀 주의 깊게 보는 분들이 가임기 여성분들이거든요. 가임기 여성분들이신데 살이 급격하게 찌면서 갑자기 여드름도 좀 나고요. 채모도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털이 좀 두꺼워지는 것 같고 이런 증상들이 동반이 된다면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좀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가임기 여성의 한 5에서 10% 정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비율인데요. 예. 말 그대로 난소에 구멍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소에 낭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기 때문에 난소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난소의 기능은요, 난자를 키워내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여성 호르몬들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있는데 여성 호르몬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여성 인체 내에서 안드로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좀 털도 많이 나고 갑자기 여드름이 생기고 하는 증상들이 생기고요. 좀 더 대표적인 증상은 아무래도 무월경이나 생리불순이나 그러니까 생리 주기가 좀 불규칙해지는 증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체중 증가와 이런 증상들이 더불어서 나타난다면 부인과 검진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다낭성 난소 증후군까지 의심해볼 만하다. 근데 선생님 지금 나온 여러 질병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뭐 갑상선이나 이런 다낭성 이런 것들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어요, 말끔하게? 사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겼는지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하면 추적 관찰을 하거나 약물 치료를 짧은 기간 하면서 어느 정도 치료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완치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좀 받아보시는 것들이 대부분은 더 좋고 갑상선 질환 같은 경우도 호르몬의 영향이 있다 보니까 아예 약을 끊으시는 경우보다는 좀 유지를 한다거나 치료 기간이 5년 이상으로 좀 길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제 주변에 약을 먹어서 갑자기 뭐 살이 쪘다. 맞아요.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복용하는 약 때문에도 이렇게 체중 변화가 급격하게 주로 뭐 살이 찌거나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이제 약물이 부종을 유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식욕에 굉장히 크게 관여를 해서 먹는 양이 늘거나 이제 거꾸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중 변화 때문에 진료실을 오시게 되면 제가 제일 먼저 체크하는 건 약물 복용력이거든요. 실제로 고혈압 약도요. 일부 고혈압 약은 부종을 유발하고 일부 고혈압 약은 오히려 이뇨제이기 때문에 부종을 제거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호르몬에 관련된 약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에 관련된 약이나 스테로이드 같은 약들도 부종이나 식욕을 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최근에 어떤 약을 이제 추가로 먹거나 또는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체중이나 식욕의 변화가 생겼다면 그 약에 대한 리뷰를 먼저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야, 급격한 체중 변화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건강에 적신호일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질병들을 좀 의심해보고 미리미리 좀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아쉬워서 상클 2교시에서 민혜원 원장님과는 조금 더 특히 팔뚝살 빼는 방법에 대해서 흔들어줘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만을 기다렸습니다. 네, 요것도 한번 같이 들어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마를 앞두고 푹푹 찌는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낮 기온이 어제보다 많게는 5도가량 오르면서 내륙은 30도를 웃돌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전의 한낮 기온이 32도, 광주는 33도까지 오르는 등 한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올라서 일교차가 10도를 넘는 곳도 많겠습니다. 오늘도 곳곳에 소나기 소식 있습니다. 늦은 오후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소나기가 올 때를 제외하고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 들어 중서부 지역과 일부 남부 지방은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시면 현재 서울, 춘천 21도, 대구, 창원 24도, 부산은 25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대구 31도, 춘천은 30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일요일 오전 제주를 시작으로 올여름 첫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오후에는 남부지방까지 확대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에도 장마가 시작되면서 화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주말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반지하 또 저지대 같이 침수 피해 우려가 되는 곳은요. 꼭 미리미리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유튜브로만 볼 수 있는 소통방송 상클 2교시 곧바로 이어집니다. 민혜원 원장과 함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팔뚝살 네. 빼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팔뚝살 하니까 더 찐 것 같아요, 약간. 네. 이건 말고도요, 건강 관련 질문 즉석에서 풀어볼 테니까요. JTBC 뉴스 유튜브로 지금 접속해서 댓글 참여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도 유튜브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주말에도 상근하세요. 고맙습니다.